여러분은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왜, 어떻게 한국 여권이 독일, 미국과 같은 오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매료된 독일 연방 외무부의 베테랑 정책 자문관 클라우디아는 직접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합니다.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90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발견한 강한 여권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어떻게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클라우디아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우디아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연방 외무부 소속 정책자문관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오랜 시간 외교, 정책과 출입국 제도를 연구하며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온 일이었죠. 이제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는 무비자 협정의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베를린 외무부 사무실 창가에서 바라본 가을 풍경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노란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것과 작별하게 되겠구나.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여권 지수와 출입국 데이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 프랑스 남부 마을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계 여권 순위표에서 눈에 띄는 국가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독일 여권만큼이나 강력한 여행 자유도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주요 강국도 아니고 전통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도 아닌데 왜 한국 여권은 이렇게 강력할까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과 데이터 간의 불일치는 언제나 저를 자극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지표, 외교 관계, 국제 협력 현황. 한국은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괴테, 이것 좀 봐요. 저는 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괴테는 아시아 지역 담당 연구원으로 함께 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높은 외교적 신뢰를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여겨지는데 괴테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은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동아시아는 주로 일본과 중국만 방문했었죠. 그럼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예산 승인도 받기 어려울 테고 무엇보다 제 나이에 긴 여행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숫자와 규정 속에서만 살아왔어. 마지막 보고서만큼은 실제 경험을 담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과장에게 단기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클라우디아, 은퇴 직전에 이런 출장이 필요한가요? 보고서는 기존 자료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제 마지막 보고서가 그저 숫자의 나열이 아닌 실제 경험에 기반한 통찰을 담고 싶습니다. 한국의 여권 당도와 그 외교적 신뢰성에는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과장은 마침내 승인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단 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요. 90일. 제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이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특권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연구하던 바로 그 무비자 협정의 혜택을 제가 직접 누리게 된 것입니다. 출장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숙소 섭외, 현지 연락처 확보. 마치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세면 도구, 옷가지, 노트북, 그리고 제가 30년간 모아온 출입국 관련 자료들 중 일부를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은퇴 후의 집, 지중해가 보이는 작은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귀국하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겠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느껴지는 낯선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공항에서 경험했던 지루한 대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체류하실 예정입니까? 출입국 관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3개월 정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의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찍고 돌려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슈나이더 씨.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경관, 정돈된 도로, 그리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 이것이 제가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미리 예약해둔 마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텐 탁.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친근함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독일어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젊을 때 독일에서 잠시 일했었어요. 벤츠 공장에서요. 좋은 나라죠. 이것이 저의 한국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택시기사와의 짧은 대화조차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데이터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원룸은 깔끔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에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90일을 보내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구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외교부였습니다. 독일 외무부에 소개장이 있었기에 담당자를 만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의 여권이 강력한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외교부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외교적 노력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출입국 정책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해 볼 만한 몇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는 국제학교,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이민자 정착을 돕는 시민단체, 그리고 탈북민을 위한 지원 센터까지.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첫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한국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90일이 단순한 연구 출장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이상한 나라, 한국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주는 관광객처럼 서울을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저는 도시의 리듬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놀란 것은 그 정확성과 청결함이었습니다. 베를린의 유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제 시계는 기차가 정확히 스케줄대로 도착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지키나요? 제가 옆자리의 현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규칙과 시스템을 존중하는 문화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인인 저조차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본격적인 연구 일정은 국제교류재단과의 미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목적을 설명하며 한국의 비자 정책과 국제적 신뢰도에 관한 질문을 준비해 갔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의 여권 파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제교류재단의 박 국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며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죠. 그의 말에서 저는 제가 독일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격언처럼 한국은 그 신뢰를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섞여 있었고 선생님은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15개국 출신의 학생들이 있어요. 유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외국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독일 출신 소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건 어때? 제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친구들과 대화하며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그날의 경험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여권이 강한 이유 중 하나일까? 다양성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능력? 다음 주에는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전체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많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창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매니저인 김 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자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고요. 저는 그곳에서 스웨덴 출신의 창업자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는 환경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나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에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제 비자 신청부터 회사 설립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처리되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디지털 인프라. 저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발견한 듯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이것이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이민자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류 처리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센터장 이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언어 교육, 문화 체험, 취업 지원까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센터에서 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어도 배우면서 점점 적응하게 되었죠. 지금은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통합이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 주,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가장 큰 충격과 감동을 준 곳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국제 이주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희에게 이들은 외국인이 아닌 동포입니다. 센터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70년 이상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현대 한국 사회는 때로는 외국보다 더 낯설 수 있어요. 언어는 같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젊은 탈북 여성 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경쟁적이고 하지만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이제는 제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죠. 한 달이 지난 시점, 저는 제 연구 노트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단순히 강한 여권이라는 결과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한 국가적 노력,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육 시스템, 효율적인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어느 날 저녁 숙소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커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정을 미루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데이터와 제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권의 힘은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주, 저는 외교부에서 주최한 국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간 이동성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독일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포럼 중 놀랐던 점은 한국 측 발표자들의 준비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국의 정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한국 외교부 이 국장의 말이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 겸손함과 성찰의 자세가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이 제가 데이터 속에서 발견했던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해주는 듯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이 국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배움이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측면에서 독일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항상 모범 사례로 여겨온 독일의 제도가 이제는 한국에게 배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고 전쟁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그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례들, 그것이 교육이든 창업 지원이든 이민자 통합이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무비자 협정의 효과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연구 계획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이 경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체감한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제 연구가 항상 데이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권의 힘은 그것을 소지한 사람들의 품격과 그들을 대표하는 국가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숫자와 데이터를 넘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 생활 2달 차, 저는 제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포구 원룸의 창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보는 일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조깅을 하며 만나는 이웃들과의 짧은 인사, 단골이 된 슈퍼마켓 아주머니의 반갑게 맞아주는 미소,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는 제 노력에 환하게 웃어주는 카페 직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베를린에서의 제 생활은 어땠나요? 30년 넘게 같은 사무실 건물을 드나들었지만 1층 경비원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이웃의 얼굴도 낯설기만 했고 삶은 업무와 집 사이를 오가는 단순한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는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은 국제학교에서 독일 문화에 대한 특강을 부탁받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독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양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슈나이더 선생님, 은퇴하시면 어디서 사실 계획인가요? 저는 자동적으로 준비해둔 답변을 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요. 지중해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꿈이 갑자기 너무 외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그 아름다운 마을에서 저는 누구와 일상을 나눌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의 동료들도, 이곳,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도 없는 곳에서 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강의가 끝난 후 유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무척 좋아했어요.
사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유럽, 특히 독일 관련 수업을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단기 계약으로 시작해서 서로 맞으면 장기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은 제게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만 일해온 저에게 교육자로서의 삶은 생각해보지 않은 경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비자가 곧 만료돼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유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교육 비자로 전환 가능하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어는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시면 되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제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때? 컴퓨터를 켜고 오랫동안 검색해온 프랑스 남부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고풍스러운 돌집들이 화면을 수놓았지만 왠지 모르게 더 이상 그 이미지들이 제게 설렘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다음 날 저는 외교부 지인을 통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비자 변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교육 비자로 전환하시려면 고용계약서와 학교 측의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출국하지 않고도 이곳에서 바로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국하지 않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비자 변경이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새 비자를 받기 위해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라들도 많지만 저희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행정 시스템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국제학교 교사 중 한 분이 고향 방문에 저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을 만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선생님의 가족들과 함께 전통 한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가득했고 초면인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뉴도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을 위해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선생님이 수제 맥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독일식은 아니겠지만 한국 스타일 맥주를 한번 맛보세요. 그 작은 배려, 낯선 이를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선생님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전쟁 이후 한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연구해온 한국의 성장,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 보고서나 데이터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좀 더 머물러 보기로. 단지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국제학교를 방문해 유 교장 선생님께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안을 수락하고 싶습니다. 6개월 계약으로 시작해서 서로 맞으면 더 길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슈나이더 선생님. 저희 학생들에게도 큰 행운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제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전환을 위한 서류 준비, 수업 계획안 작성,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숙소 물세까지. 모든 것이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주 2회, 퇴근 후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낯선 발음과 문법에 고전했지만 점차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이해했던 순간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베를린에 있는 친구에게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정말 괜찮은 거야? 프랑스에서의 계획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사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이야. 난 여기서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 위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포대교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내 집이 되려나? 다음 날 교육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러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담당자는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네요. 약 2주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2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돌아갈지를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고 한국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며 저는 이 나라와 문화에 점점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교육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과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아들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나서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해온 출입국 제도와 비자, 정책이 이제는 제 개인적인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인연이었습니다. 교육 비자가 승인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원룸보다 넓은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온돌 바닥이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독일의 차가운 겨울을 보내온 저에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은 마치 포근한 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개고 그 따뜻한 바닥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시에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처음 왔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비자 협정의 효과 분석이라는 원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숫자와 통계로 채워질 뻔했던 이 보고서가 이제는 제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의 제 아파트는 동생에게 맡기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국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가벼워진 삶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교에서의 첫 수업은 긴장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민교육과 유럽 사회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였고 고등학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라우디아 슈나이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럽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제 서툰 한국어 인사에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작은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수업의 주제는 국경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이기도 했죠. 여러분, 국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가와 국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요. 또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대답들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국경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국경은 지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에서 30년간 출입국 정책을 연구하며 국경의 관리에만 집중했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실제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국경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를요. 제가 여러분의 나라에 온 지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외국인이 아닌 이웃으로 환영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경 없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경험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한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다른 학생은 해외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교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국제학교에서의 수업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 역시 배우는 것이 많았고 그들의 호기심과 열정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여러 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 한옥마을의 정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고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더욱 따뜻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먹어요? 처음 간 식당에서 낯선 음식 앞에 당황했을 때 옆 테이블의 손님이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쌈에 싸서 먹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며 웃었습니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나둘 일상의 작은 도전들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김치를 고르는 법,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있는 요령까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탈북민 지원센터의 직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결정이셨네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데 슈나이더 선생님은 정착을 선택하셨으니 저도 처음엔 단기 연구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이곳이 제 집이 되어버렸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유럽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경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이들이었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슈나이더 선생님도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한 청소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방인이 아닌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저는 한국에서의 첫 벚꽃을 맞이했습니다. 여의도 윤중호의 벚꽃 터널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에서라면 매년 보던 광경인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한국의 습한 날씨는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알려주신 열무냉면과 팥빙수는 더위를 이겨내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현지인처럼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국제학교에서는 학기말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는데 저는 자문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세계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학생들이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슈나이더 선생님께서는 국경의 전문가이자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경험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경계 없는 세계 시민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경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국경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디서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이곳 한국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포구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눈 덮인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핫팩을 손에 쥐고 바라본 서울의 겨울 아침은 베를린의 어떤 겨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작은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국제학교 동료 교사들, 탈북민 센터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제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슈나이더 선생님, 이제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한 동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소통하려는 마음이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90일간의 단기 출장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데이터와 숫자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진짜 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학교로 향하는 버스에서 우연히 예전에 만났던 택시 기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 독일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그분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아직도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 계시네요? 연구는 잘 마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연구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기로 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그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웃이 되신 걸 환영해요. 이웃,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 연구원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일원,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슈나이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수업 기대돼요. 그들의 밝은 미소와 인사가 제게는 소중한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유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슈나이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다문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선생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베를린에서라면 이제 은퇴하여 한 걸음 물러났을 저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분명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공무원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포구의 이 작은 아파트, 그리고 이 도시가 저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90일의 인연이 평생의 인연으로 바뀐 이 특별한 나라에서 저는 이제 외국인이 아닌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우디아의 여정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국경을 지키던 공무원이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